아줌마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엄마인 척해요. 비 쏟아지는 골목길, 낯선 소년이 제 어깨를 감싸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려. 얼른 가자니까. 얼떨결에 소년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 목숨을 건진 그날 밤. 편의점 불빛 아래서 헬멧을 벗은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은 18년 전 제가 가슴에 묻었던 죽은 아들의 얼굴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설마 준우니? 내 아들 준우야? 하지만 소년은 자신은 고아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신이 주신 기적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골목길,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검은 정장 차림의 한서진이 우산을 펴들고 내렸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와 관리 잘 된 피부, 서늘할 정도로 우아한 분위기가 풍겨 나왔죠. 하지만 한서진의 눈빛만은 18년 전 그날에 멈춘 듯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행비서 김 실장이 다급하게 우산을 들고 따라 내리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빗줄기가 너무 굵습니다. 위험하니 차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한서진이 김 실장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준우 기일이잖아. 내가 직접 가야 해. 아무도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회장님, 명령이야. 차에 가서 대기해. 한서진이 단호하게 몸을 돌려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질척한 흙탕물에 젖어들었지만 한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이곳이 바로 18년 전 20살이었던 아들 준우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한서진이 담벼락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빗물이 한서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죠. 한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왔어. 춥지는 않니?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건장한 사내 3명이 비틀거리며 한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빡빡머리 사내가 한서진의 명품 가방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이 비싼 동네 사모님이 여긴 웬일이실까? 가방 때깔 좀 보소. 한서진이 몸을 굳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키세요. 사람을 부르기 전에. 옆에 있던 찢어진 눈의 사내가 킬킬거리며 한서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 이 빗속에 누가 온다고 그래? 목소리 깔지 말고 그 가방 좀 이리 줘봐요. 우리 형님이 술값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빡빡머리 사내가 한서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한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악력은 셌습니다. 공포가 한서진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아줌마, 곱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사내가 손을 들어 한서진을 위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부르릉. 고막을 찢을 듯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빗물을 튀기며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사내들과 한서진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와 급정거했습니다. 기익.
헬멧을 쓴 배달원이 앞바퀴를 들어 올리듯 멈춰 서자 사내들이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헬멧 쓴 배달원 강은우가 한서진의 어깨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습니다. 강은우가 한서진의 귀에 대고 급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엄마인 척해요. 한서진이 눈을 크게 뜨고 강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은우가 헬멧의 바이저를 탁 소리나게 올리며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빠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사내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빡빡머리 사내가 인상을 구기며 물었습니다. 뭐야? 엄마. 야, 이 아줌마랑 내 놈이랑 나이 차이가. 강은우가 사내의 말을 뚝 끊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 참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빠 화나서 난리 났어. 빨리 가자니까. 강은우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한서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한서진의 시야가 헬멧 안으로 좁아졌습니다. 강은우가 한서진의 팔을 잡아 끌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꽉 잡아요, 엄마. 떨어지면 나도 몰라. 강은우가 한서진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억지로 감게 한 뒤 그대로 엑셀을 당겼습니다. 부앙.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사내들 사이를 뚫고 튀어나갔습니다. 사내들이 뒤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오려 했지만 빗길을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한서진은 낯선 소년의 허리춤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빗방울이 헬멧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대로변의 한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파라솔 밑으로 오토바이를 댄 강은우가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아줌마 괜찮아요? 한서진은 여전히 헬멧을 쓴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은우가 한서진의 머리에서 헬멧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요. 그 깡패 새끼들 여기까지는 못 쫓아와요. 한서진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의 밝은 형광등 불빛이 강은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반항기가 서려 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동자. 한서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18년 전 집을 뛰쳐나가던 20살의 아들, 준우의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손을 들어 강은우의 뺨을 만지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우야? 강은우가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다 말고 한서진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준우요? 그게 누구예요? 정강은우인데요. 한서진은 강은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강은우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려 배를 문지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구해줬으면 살해는 해야죠? 저 지금 배달도 땡땡이 치고 온 거라 사장님한테 죽었어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하나면 퉁쳐드릴게. 강은우가 편의점 유리창 너머 진열된 컵라면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서진은 홀린 듯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에서 수표와 5만 원권 뭉치를 닥치는 대로 꺼냈습니다. 이거면 되겠니? 더 필요하면 말만 해. 다 줄 수 있어. 강은우가 한서진이 내민 돈뭉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아줌마 진짜 부자였어요?
아니, 무슨 컵라면 값으로 집세 낼 돈을 줘요? 강은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돈을 받아들고 한서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짜 다 가져도 돼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한서진이 강은우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세단 서너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편의점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을 비롯한 건장한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한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강은우는 갑작스러운 검은 양복 무리의 등장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아줌마, 나간다. 고마워요. 강은우가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급하게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서진이 다급하게 외치며 일어섰지만 강은우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강은우요. 나중에 또 봐요, 엄마. 강은우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한서진은 멀어지는 오토바이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이 한서진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저놈은 누굽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서진이 김 실장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의 공포에서 벗어나 무언가 확신에 찬 뜨거운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은 안 돼. 네, 그게 무슨... 한서진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방금 그 아이, 내 아들 준우의 20살 때와 판박이야. 눈매, 콧날, 목소리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 회장님, 그건 착각이십니다. 도련님은 이미 18년 전에. 내 눈은 정확해. 당장 저 아이 뒤를 쫓아. 이름은 강은우라고 했다. 사는 곳, 가족관계, 저 아이의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한서진이 빗물에 젖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은우의 체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신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면. 한서진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흐려졌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서 한서진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평창동의 대성그룹 본가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재의 앤티크 책상 뒤에 앉은 한서진이 김 실장이 내민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강은우 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은 없습니다. 한서진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미상, 모미상, 고아원 입소 기록과 퇴소 후의 행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천의 고아란 말이군. 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고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강은우 군이 살던 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는 바람에 현재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회장님을 만난 건 찜질방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배달콜을 잡다가 벌어진 일 같고요. 한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 빗속을 헤매던 아이. 18년 전 집을 나가 사고를 당했던 아들 준우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서진이 결심한 듯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와. 네. 하지만 회장님. 신원이 불확실한 아이를 댁으로 들이시는 건 위험합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입주 가정교사든 정원 관리사든 명부는 만들면 돼. 당장 그 아이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한서진의 불호령에 김 실장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뒤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김 실장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강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웅장한 2층 저택과 넓은 정원, 곳곳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모습에 기가 질린 표정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강은우가 쭈뼛거리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와, 아줌마, 여기가 진짜 아줌마 집이에요? 어제 그 돈도 진짜였고? 강은우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었다 말라 비틀어진 밑창이 다 뜯어진 낡은 운동화. 대리석이 깔린 현관에 발을 디디기가 민망한 듯 강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제 신발이 좀 더러워서요. 그냥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한서진의 시선이 강은우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한서진이 직접 신발장에서 하얀색 최고급 슬리퍼를 꺼내 강은우의 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들어와. 밖은 춥잖아. 감사합니다. 강은우가 엉거주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한서진은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 2층 손님방을 정리해뒀지? 은우군을 그리로 안내해. 강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넓은 창, 은은한 조명까지. 고시원 쪽방에서만 살던 강은우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우와, 대박. 여기서 나보고 살라고요? 강은우가 침대에 몸을 던지며 뒹굴었습니다. 한서진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애틋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으니 내려오렴. 밥은 먹어야지. 식당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등 평소 한서진이 혼자 먹을 때는 절대 차리지 않는 메뉴들이었죠. 모두 죽은 아들 준우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강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밀어넣는 강은우를 보며 한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갈비찜을 집으려는 강은우의 젓가락질이 한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XX자로 교차해서 쥐는 아주 특이하고 서툰 젓가락질. 설마. 한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준우도 꼭 저렇게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몇 번을 고쳐주려 해도 고집스럽게 X자를 고수하던 아들의 손버릇. 강은우는 한서진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이번에는 오이 무침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냄새를 킁킁 맡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오이만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우야, 왜 오이를 골라내니? 편식하면 못 써. 강은우가 오이를 휴지에 뱉어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저 오이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쨍그랑. 한서진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오이 알레르기. 특유의 향을 맡으면 두통을 호소하던 준우의 체질과 똑같았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습관, 체질까지 모든 것이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강은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한서진은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손이 미끄러졌어. 많이 먹으렴. 그날 밤 저택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강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가 오히려 불편한 듯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뒤척였죠. 강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우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에 놓인 순금 두꺼비상에 꽂혔습니다. 저거 하나면 빚도 다 갚고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을 텐데. 강은우가 침을 꼴깍 삼키며 두꺼비상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훔쳐서 도망칠까? 어차피 이 아줌마는 돈도 많잖아. 나 같은 놈 하나쯤 도와준다 셈치면 되는 거 아니야? 갈등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잠이 안 오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은우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 아, 아줌마. 아니, 회장님. 어둠 속에서 한서진이 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던 걸 들켰다는 생각에 강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서진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불편한가 보구나. 나도 잠이 안 와서 물 한잔 하러 나왔다. 너도 따뜻한 우유 한잔 할래? 강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주방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가 놓였습니다. 한서진이 우유를 호호 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나니? 강은우가 우유 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요. 이름도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얼굴도 모르는데 뭐. 보고 싶고 그런 것도 없어요. 덤덤한 척 말했지만 강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손자를 남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한서진의 따뜻한 위로에 강은우가 울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둑놈, 거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까요. 뭐,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강은우가 우유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저 이제 잘게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는 강은우의 뒷모습을 보며 한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다시 거리로 내몰지 않겠다고. 설령 진짜 핏줄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닮은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뜬 강은우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알록달록한 쇼핑백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강은우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상자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은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자신이 신고 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최신 유행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270였습니다. 내 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지? 다른 상자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트레이닝복, 청바지, 후드 티셔츠가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 놓인 카드에는 한서진의 우아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렴.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사이즈가 맞았으면 좋겠구나. 강은우는 운동화를 꺼내 신어보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발에 딱 맞았습니다. 새 신발을 신은 발을 내려다보며 강은우의 가슴속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가족의 선물 같은 느낌. 1층 거실에서는 한서진이 백화점 VIP 매니저와 통화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네, 보낸 물건들 다 확인했어요. 270 사이즈로 겨울 코트랑 패딩도 추가로 보내주세요. 네, 제일 좋은 걸로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서진이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18년 만에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폭풍 전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은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사준 새 트레이닝복을 입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과자가 잔뜩 쌓여 있었죠.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낯설어 소파 위로 올라간 모습이 영락없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남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서진의 여동생 이수정과 그녀의 남편 박태성이었습니다. 아니, 언니는 전화를 왜 안 받아? 비서실에서도 연결을 안 해주고 대체 무슨 꿍꿍이. 거실로 들어서던 이수정이 소파에 누워있던 강은우와 딱 마주쳤습니다. 강은우가 놀라서 먹던 과자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정이 강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 말이 맞지? 언니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니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을 집에 들여놨어. 박태성이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강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 자식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내 놈이 우리 언니 꼬드겨서 돈 뜯어내려는 꽃뱀이지? 강은우가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가정교사로 들어온 건데요. 가정교사? 웃기고 자빠졌네. 고등학교도 중퇴한 놈이 무슨 가정교사야? 너 같은 양아치 놈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박태성이 다짜고짜 강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억센 손길에 강은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이 자식,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절도죄든 주거침입죄든 엮어서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이수정도 거들며 강은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뒤져봐. 분명히 뭐 훔친 게 있을 거야. 금부치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현행범이야. 강은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아라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지난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 도둑 아니라고요. 강은우가 박태성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2층 계단 위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꽂혔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한서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한서진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흠칫 놀라 강은우를 놓아주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처형. 계셨어요? 아니, 저희는 처형이 걱정돼서. 이놈이 아무래도 수상하잖아요. 뒷조사해 보니까 고아의 정가도 있다던데. 한서진이 박태성의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손님이다.
내 허락 없이 내 집에서 내 손님에게 손대지 마. 언니, 정신 차려. 얘 딱 봐도 돈 냄새 맡고 온 사기꾼이야. 준우 죽고 나서 언니가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니까. 이참에 쫓아내고 우리 민재를 양자로 들이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 이수정이 악을 쓰며 강은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강은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억울함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그 눈빛. 한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아들 준우가 여자친구 문제로 자신과 다투던 날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 같은 건 알려고도 안 하잖아. 환청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서진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썩 나가지 못해. 한서진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정과 박태성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형,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흥분한 한서진이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언니. 균형을 잃은 한서진이 날카로운 화분 조각 위로 쓰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요. 강은우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한서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바닥으로 엉켜 넘어졌습니다. 한서진은 강은우의 품에 안겨 무사했지만 바닥을 짚은 강은우의 팔뚝이 깨진 도자기 파편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으윽! 강은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소매 위로 붉은 피가 순식간에 배어 나왔습니다. 은우야. 한서진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박태성과 이수정은 피를 보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탓 아니야. 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가자 여보. 나중에 다시 와. 동생 부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냄새만이 남았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강은우를 일으켰습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강은우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면서도 한서진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내 팔이나 봐라. 피가 이렇게 나는데. 한서진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강은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날카로운 파편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가울 거야. 조금만 참아. 한서진이 소독약 솜으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피가 닦이고 상처가 드러나자 한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강은우의 팔 안쪽, 상처 바로 옆에 있는 붉은 점. 그것은 평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북두칠성을 찌그러뜨려 놓은 듯한 아주 특이한 모양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한서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점은 18년 전 아들 준우를 목욕시킬 때마다 보았던 그 점. 유전이라며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준우의 몸에 있던 유일하고도 확실한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식성이 비슷한 것도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 이 위치에 박힌 이토록 특이한 모양의 점까지 우연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한서진이 강은우의 팔을 으스러지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줌마, 아파요. 강은우가 당황해서 불렀지만 한서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의심을 완벽한 사실로 바꿔줄 과학적인 증거가. 한서진이 홀린 듯 손을 뻗어 강은우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아, 왜 그래요? 강은우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한서진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미안하다. 확인 좀 해야겠어. 한서진은 피가 흐르는 강은우를 내버려 둔 채 뽑은 머리카락을 휴지에 소중히 감싸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로 간다. 한서진이 폭풍처럼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지갑과 차키를 챙겨 내려왔습니다. 강은우는 팔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요? 저 쫓겨나는 거예요? 강은우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 동생 부부의 말처럼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려 쫓겨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한서진이 김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장 빠른 걸로 의뢰해.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24시간 안에 결과 나오게 하라고.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강은우는 욱신거리는 팔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주제넘게 무슨 재벌집 아들이야. 강은우는 아픈 팔을 이끌고 방으로 올라가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맛보았던 달콤한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 뒤 한서진의 서재. 책상 위에는 뜯지 않은 등기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보낸 서류였습니다.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익. 봉투가 뜯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갈랐습니다. 한서진이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마커들과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한서진의 눈은 오직 맨 마지막 줄 검사 결과 란을 향했습니다. 동일 목의 유전자가 확인됨. 친자 관계 조손 관계 성립 확률 99.998%. 아. 한서진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눈물로 흐릿해졌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한서진이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맞아. 내 새끼야. 준우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18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임신했어. 나 책임지고 싶어. 20살의 준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한서진은 매몰차게 돌아섰었습니다. 미쳤니? 내 앞길이 구만리인데 애라니. 당장 지우고 헤어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렇게 아들을 내쫓았고 그날 밤 아들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죽게 한 원흉이라 미워하고 잊으려 했을 뿐.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생명이 이렇게 기적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서진은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후회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 한참을 운 끝에 고개를 든 한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우 어디 있니? 내 손자. 지금 어디 있어? 은우군, 짐 다 싸놓고 방에 있습니다.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무데도 못 가. 한서진이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고 서재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준 마지막 기회를, 아들이 남긴 유일한 선물을 목숨 바쳐 지키리라 맹세하며 한서진은 강은우가 있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은우는 침대 위에 펼쳐진 낡은 배낭에 옷가지들을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사준 새 옷과 신발들은 차마 챙기지 못했죠. 입고 온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강은우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며칠 꿈 잘 꿨다. 강은우, 주제 파악하자. 지퍼를 닫는 강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쫓겨나는 건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따뜻한 밥, 포근한 이불,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던 한서진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으니까요. 강은우가 가방을 둘러매고 방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벌컥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서진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은우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줌마. 저 지금 나가요. 훔친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한서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강은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가방 내려놔. 네. 아니, 저 갈 데 있어요. 찜질방 가면. 내려놓으라고 했다. 한서진의 불호령에 강은우가 얼떨결에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서진은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강은우의 가슴팍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똑똑히 봐라. 강은우가 영문을 모른 채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 사이에서 한글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조선 성립 99.998%. 강은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내 아비가, 내 죽은 아들 준우다. 내가 내 친할미라고. 한서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지며 터져나왔습니다. 강은우는 멍하니 한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나 고아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야. 몰랐던 거야. 널 가진 줄도 모르고 내 아비가 사고로 가는 바람에. 한서진이 와락 강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은우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한서진의 뜨거운 눈물이 강은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우야. 할미가 죄인이야. 내 새끼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너를 그 차가운 곳에 혼자 뒀어. 용서해다오. 한서진의 통곡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 그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은우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한서진의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진짜 저버린 거 아니죠? 저 가족 있는 거 맞죠? 그래, 넌 내 아들이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이야. 아무데도 못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의 세월을 건너뛴 핏줄의 뜨거운 상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서진의 맞은편에는 여동생 이수정과 제부 박태성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확인해. 박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서진의 자녀 란의 손자 강은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처형? 이게 무슨... 어제부로 입적 절차 끝냈어. 강은우, 아니 한은우. 내 유일한 직계 상속자야. 이수정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유전자 검사 조작된 거 아니야? 저런 근본 없는 애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입 닥쳐. 한서진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서슬퍼런 기세에 이수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손자 보고 근본 없다는 소리 짓거려봐. 그 길로 너희들 사업 자금줄부터 끊어버릴 테니까. 너희가 횡령한 거 내가 몰라서 봐주고 있는 줄 알아? 박태성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실언했습니다. 은우, 아니, 도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동생 부부가 쥐구멍이라도 찾듯 허겁지겁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서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은우를 지킬 울타리를 완성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식탁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서진은 은우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한창 클 때잖아. 보약도 한 재 지어 먹어야겠다. 강은우는 쑥스러운 듯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저기, 할머니, 저 다 컸거든요. 보약은 무슨... 할머니라는 호칭에 한서진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연한 호칭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서진이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우야, 할머니라는 말이 좀 너무 늙어 보이지 않니? 나 아직 창창한데. 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회장님이라고 해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강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비오는 골목길, 살기 위해 던졌던 그 말. 아, 그때처럼 불러주면 안 될까? 내가 내 아비를 20살에 잃어서 늙어서 듣는 엄마 소리가 소원이었거든. 한서진의 농담 섞인 진담에 강은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던 강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뭐라고? 안 들리는데? 한서진이 귀를 가져다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은우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표정으로 눈을 딱 감고 질렀습니다. 엄마, 밥 더 주세요. 한서진이 빵 터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 밥 통째로 가져오마. 식탁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경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대저택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두 사람은 한서진의 최고급 세단을 타고 교회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 준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한서진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준우야, 엄마 왔다. 그리고 내 아들 데려왔어. 네가 남겨준 내 보물. 강은우가 쭈뼛거리며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은우예요. 그동안 왜 안 오나 원망 많이 했는데 이제 안 그럴게요. 저 가족 생겼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센 우리 엄마. 아니, 할머니요. 강은우가 한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서진은 아들의 사진과 손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18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자, 은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제가 운전할까요?
저 면허는 없지만 카트라이더는 잘하는데. 까불지 말고 타. 내가 아직 베스트 드라이버야. 돌아오는 길 운전대는 한서진이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강은우는 창밖 풍경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한서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 갑자기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지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당황하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발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강은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소리쳤습니다. 한서진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길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 한서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강은우는 침착하게 한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일단 비상등 켜요. 브레이크 밟아요. 천천히. 강은우의 외침에 한서진이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끽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한서진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기엔 너무나 끔찍하고 생경한 공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강은우가 한서진의 등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들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서. 내가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너무 무리했나 봐요. 강은우는 짐짓 밝은 척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김 실장 아저씨 부를게요. 엄마는 뒤에 가서 좀 쉬어요. 제가 운전하면 무면허라 잡혀가니까. 강은우가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은우인데요. 엄마가. 아니, 회장님이 컨디션이 좀 안 운전 못하실 것 같은데 기사님 좀 보내주세요. 네, 위치 찍어 보낼게요. 통화를 마친 강은우가 뒷좌석 문을 열어 한서진을 부축했습니다. 한서진은 힘없이 뒷좌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한서진의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피는 은우의 듬직한 모습을 보면서도 한서진은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긴 이별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결처럼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실이 아닌 시내의 한 백화점 남성복 매장. 한서진은 갓 검정고시 학원 등록을 마친 강은우에게 이 옷 저 옷을 대보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은우는 어깨가 넓어서 슈트발이 기가 막히네. 저기요, 이거랑 저기 걸린 체크무늬 재킷도 다 포장해 주세요. 강은우가 쑥스러운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공부하러 가는데 무슨 정장이에요. 그냥 트레이닝복이 편하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남자는 옷이 날개야. 그리고 나중에 경영 수업 받으려면 미리 익숙해져야 해. 넌 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잖아. 한서진이 강은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모자지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18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키우는 기분,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알았어요, 알았어. 대신 오늘 저녁은 떡볶이 먹어요. 엄마가 쏘는 거죠? 그래, 떡볶이든 순대든 다 사주마.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주말이 되자 한서진은 강은우를 데리고 교회의 골프장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록색 필드 위에서 한서진은 강은우에게 퍼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어깨 힘 빼고 공 끝까지 보고 툭 치는 거야. 강은우가 한서진이 시키는 대로 퍼터를 휘둘렀습니다. 공은 매끄럽게 잔디를 가르며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샷. 세상에, 너 천재 아니니? 운동신경은 내 아빠를 쏙 빼닮았네. 한서진이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강은우도 으쓱해서 어깨를 폈습니다. 제가 배달로 다져진 균형 감각이 좀 있거든요. 웃음꽃을 피우며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 두 사람은 카트에 올랐습니다. 한서진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카트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움직이지? 한서진이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은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시동 안 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켰는데. 시동 거는 버튼이 이거였나? 아니면 이거? 한서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탔던 카트인데 시동 거는 법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은 느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아, 그게 시동이 안 걸려서. 회장님, 키를 안 꽂으셨는데요. 직원이 꽂혀 있지 않은 키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네. 요새 정신이 없어서. 한서진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은우는 그저 엄마의 귀여운 건망증이라 생각하며 키를 꽂아 돌렸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 벌써 늙었나 봐. 제가 운전할게요. 꽉 잡아요. 그날 저녁 돌아온 한서진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서진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던 한서진의 말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 임원들의 시선이 한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서진은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혁신, 글로벌. 아주 쉬운 단어들인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시기. 회장님? 김 실장이 당황해서 한서진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서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답답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김 실장, 자네가 이어서 해. 한서진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한서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제야 은우를 만났는데. 집으로 돌아온 한서진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나아질까 싶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잠시 앉는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봐요. 다급한 외침에 한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집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강은우가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주전자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세상에, 이게 무슨. 엄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가스 불 켜놓고 주무시면 어떡해요. 강은우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진은 멍하니 타버린 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켰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강은우가 한서진의 손을 잡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내일 당장 병원 가요. 지난번 운전대도 그렇고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한서진은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각종 검사를 마친 한서진이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저 혼자 듣겠습니다. 괜찮으니 말씀하세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입니다. 그것도 조기 발병형이라 진행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한서진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받으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병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미 뇌의 해마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겨우 아들 찾았어요.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발. 한서진이 의사의 가온 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천하의 한서진 회장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가 최선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주변 정리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한서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신은 왜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아들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뇌세포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우한테는 절대 말 못해. 이제 막 가족의 울타리를 얻은 아이에게 할머니가 곧 바보가 될 거라는 짐을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눈물을 닦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내 병. 은우한테는 비밀로 해. 알게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각서라도 써. 집으로 돌아온 한서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강은우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성이래. 푹 쉬면 낫는다고 하네. 강은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다른 검사 더 안 해봐도 돼요? 아이 참, 내가 어린애니? 의사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한서진은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은우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한서진의 뒷모습을 보다가 소파 위에 놓인 한서진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하얀 종이 하나가 바닥으로 팔락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강은우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이었습니다. 신경과 한서진, 처방약품 도네페질염 산염, 메만틴. 도네페질? 이게 무슨 약이지? 강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약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강은우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도네페질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주요 효능 기억력 감퇴 억제, 인지 기능 개선, 치매. 강은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폰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강은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서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우야,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줄까?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해볼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척 연기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강은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은우는 처방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이제야 엄마라고 불렀는데, 세상은 또다시 이 어린 소년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잔을 들고 나오는 한서진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강은우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단 후 일주일 대성그룹 본가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과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은우는 묵묵히 생선 가시를 발라 한서진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한서진이 멍한 눈으로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해맑게 웃으며 강은우를 쳐다봤습니다. 학생은 누구지? 참 친절하네. 강은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낯선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강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은우예요. 엄마 아들 은우. 은우? 아, 우리 준우 아들? 그래, 이름이 예쁘구나.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밥을 오물거렸습니다. 강은우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한서진의 기억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 밖 검은색 밴 안에서는 박태성과 이수정 부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도우미 아줌마 매수하길 잘했어. 알츠하이머 진단서에 처방전까지 완벽해. 박태성이 비열하게 웃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지금이 기회래. 언니 상태가 저 모양이고 저놈은 아직 미성년자잖아. 우리가 임시 후견인 신청해놨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 오늘 밤에 끝내자고. 그래. 언니가 정신 오락가락할 때 얼른 병원에 처박아 둬야지. 유언장 다시 쓰게 만들려면 시간 없다고. 박태성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진입해. 쾅, 쾅, 쾅.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강은우가 놀라 일어서기도 전에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철컥.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박태성과 이수정, 그리고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과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구둣발로 거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강은우가 식탁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진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식탁 밑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태성이 거만하게 걸어 들어와 강은우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비켜라, 핏덩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수정이 코웃음을 치며 법원 서류 한 장을 강은우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우린 법적으로 정당하게 온 거야. 언니가 치매라며? 판단 능력 없는 환자를 방치하는 게 오히려 학대야. 우리가 보호자로서 병원으로 모시러 온 거라고. 보호자는 나예요. 내가 아들이라고요. 아들.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웃기고 있네. 넌 아직 미성년자야. 법적 권한? 쥐뿔도 없다고. 얘들아, 뭐해? 언니 모셔. 이수정의 손짓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식탁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안 돼. 오지 마. 강은우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맨주먹으로 건장한 남자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강은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엄마. 도망가. 강은우가 발버둥 치며 절규했습니다. 식탁 밑에 숨어있던 한서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 싫어.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한서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범벅이 된 얼굴. 천하의 한서진 회장이 짐짝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곱게 가시지. 언니, 좋은 데 가서 쉬게 해줄게. 가자. 남자들은 한서진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이동식 침대에 묶었습니다. 결박근이 조여지자 한서진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은우야, 은우야, 살려줘. 엄마 무서워. 한서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엄마라는 단어.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본능적으로 은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은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강은우가 괴력을 발휘해 경호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박태성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퍼! 퍼! 박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호원들이 때로 달려들어 강은우를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짓밟힌 강은우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문대졌습니다. 이 독한 새끼가. 밟아. 못 일어나게 밟아버려. 박태성이 코피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의 구둣발이 강은우의 등과 배를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으윽! 강은우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멀어지는 침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한서진이 실린 침대가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수정이 바닥에 쓰러진 강은우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내일 사람 보내서 짐 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응? 동생 부부와 경호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강은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만이 남았습니다. 1시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강은우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학생,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그분들이 임시 후견인 신청을 했고 의료 기록도 있어서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야.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라 보호자 권한이 없어.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럼 그냥 둬요? 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재산 노리고 가둔 거라니까요. 납치라고요. 강은우가 피 묻은 입술로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우리가 개입하기가 애매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지
지금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강은우는 넓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막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으아악! 강은우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돈도 힘도 나이도 부족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가족을, 엄마를 눈앞에서 뺏겼습니다. 식탁 밑에는 한서진이 떨어뜨린 숟가락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사설 요양병원. VIP 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창문 하나 없는 독방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서진은 침대에 팔다리가 묶인 채 진정제를 맞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은우야, 밥 먹어야지. 우리 아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한서진은 웅얼거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제정신일 때 뭔가 남겨뒀을 거야. 분명히. 강은우는 한서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를 뒤지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박태성 일당이 이미 한바탕 휩쓸고 간 뒤라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뭐라도. 강은우가 한서진의 침대 옆 협탁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협탁을 발로 차려던 순간 협탁 밑바닥에 붙어 있는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강은우가 황급히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우리 아들 은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스마트키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우야, 내 기억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낡은 세단을 찾아라. 그리고 김 실장에게 연락해. 내가 미리 말해뒀다. 쪽지 아래에는 김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강은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구형 세단이 보였습니다. 스마트 키를 누르자 삑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작은 개인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우 도련님이십니까?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강은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김 실장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엄마 잡아갔어요. 강은우는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화기를 붙잡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엄마 못 지켰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 목숨이라도 걸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한숨 섞인 그러나 결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다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쟁 준비하십시오. 강은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족을 되찾겠다는 도끼 서린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감금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울 모처의 안전가옥, 김 실장이 강은우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은우의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공증 받아두신 임의의견 계약서입니다. 도련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도련님의 대리인으로 저를 지정한다는 내용과 회장님의 신변 보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도련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에 강은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저 사람들이 이럴 줄 알고. 네. 회장님은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당장 가요. 우리 엄마 데리러.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사설 요양병원 앞. 평소라면 적막했을 병원 입구에 검은색 세단 10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인단이 도열했습니다. 그 중심에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강은우가 섰습니다. 더 이상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지키던 사설 용역들이 당황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사유지야. 당장 차 빼. 용역 반장이 험악하게 소리치며 강은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대성그룹 고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용역 반장의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이 병원 불법 강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장이 채무 불이행으로 병원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곳은 대성재단 소유입니다. 개소리 하지 마. 우린 박태성 전무님 지시만 받는다. 용역들이 몽둥이를 꺼내들며 위협했습니다. 강은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밀어버려. 강은우의 한마디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으악, 이거 나. 순식간에 용역들이 제압당해 바닥에 굴렀습니다. 강은우는 쓰러진 용역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병원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모신 병실 502호입니다. 김 실장의 안내에 따라 강은우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복도는 음산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가장 안쪽 쇠창살이 쳐진 502호 병실 앞에 도달했습니다. 문 열어. 경호원이 도어락을 부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쾅! 어두컴컴한 병실 안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서진이 팔다리가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본 한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퀭하고 볼은 홀쭉하게 패어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우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강은우가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한서진이 인기척에 놀라 몸을 잔뜩 움츠리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주사 싫어. 싫단 말이야. 공포에 질린 한서진은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박끈을 풀었습니다. 엄마 나야. 은우야. 늦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은우가 한서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해진 한서진의 몸이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한서진이 강은우의 냄새를 맡더니 멈칫했습니다. 우리 아들. 응, 나야. 엄마 아들. 집에 가자. 이제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 강은우가 한서진을 안아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복도 끝에서 박태성과 이수정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병원장이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박태성이 강은우를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이수정도 악을 썼습니다. 경찰 불러.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의 납치야. 너 이번엔 진짜 감방 보내버릴 거야. 강은우는 한서진을 김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모시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김 실장이 한서진을 데리고 나가자 강은우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박태성과 이수정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은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방? 그래요, 갈 사람 가야죠. 강은우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두 분이 지난 5년 동안 대성건설 자재비 빼돌린 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비자금 조성한 거, 그리고 우리 엄마 치매 진단서 조작하려고 의사 매수한 녹취록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있더라고요. 박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게 무슨... 김 실장님이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엄마가 시키신 대로. 이 정도면 횡령, 배임, 의료법 위반, 특수감금. 형량이 꽤 나오겠는데요? 이 건방진 자식이 어디서 협박질이야. 박태성이 강은우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박태성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의 힘이 얼마나 센지 박태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치세요. 폭행죄 하나 더 추가해 드릴 테니까. 강은우가 박태성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박태성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이수정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응? 우리가 다 언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이수정이 비굴하게 웃으며 강은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은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족? 당신들이 가족이면 이 세상에 고아는 없어. 당신들은 그냥 돈에 미친 범죄자일 뿐이야. 그때 병원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셨네. 가서 조사 잘 받으세요. 변호사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아, 참. 회사 법인카드는 정지시켰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박태성과 이수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언니 불러와.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강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성그룹 본가. 거실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은우의 지시로 1층 거실 한쪽이 최고급 병실처럼 개조되었습니다. 의료용 침대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간병인까지 병원보다 더 병원 같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한서진은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강은우가 침대맡에 앉아 한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봐봐. 저기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도 있고 마당에 소나무도 있잖아. 한서진이 강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은우는요? 강은우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보름 사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은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은우예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강은우가 숟가락에 죽을 떠서 호호 불었습니다. 자, 아하세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한서진이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독 탔지? 저리 치워. 요양병원에서의 트라우마가 남은 탓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난처한 듯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억지로라도 콧줄을 껴야 할 것 같은데요. 식사를 너무 못하셔서. 아니요. 제가 합니다. 강은우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봐요. 나 은우라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밥이 보약이라고. 이거 먹어야 나랑 놀러 가지. 강은우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의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진짜 맛있다. 독 같은 거 없어요. 자, 엄마도 한 입만. 강은우가 끈기 있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한서진이 강은우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통했을까요?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옳지, 잘한다. 죽 한 숟가락이 한서진의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은우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제야 한서진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서진이 잠들자 김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박태성 전무부부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횡령 규모가 워낙 커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도련님을 임시의장 대리인으로 승인했습니다. 강은우는 잠든 한서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일은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다져놓으신 길입니다. 도련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강은우가 한서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제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잘 자요, 엄마. 무서운 꿈 꾸지 말고. 소년의 얼굴에는 어느새 어른의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가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저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대성그룹 본가 저택의 정원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앙상했던 목련 나무가지 끝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택의 주인인 한서진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한서진이 색종이를 꼬물거리며 접고 있었습니다. 60세의 회장이 아닌 영락없는 10대 소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라. 내가 접은 학이야. 날개 진짜 예쁘지? 한서진이 서류를 검토하던 강은우에게 종이약을 내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강은우는 보던 서류를 내려놓고 한서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우와, 진짜 잘 접었네. 우리 순이 손재주가 대단한데? 강은우는 한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한서진은 자신을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에서 살던 어린 시절의 이름이었죠. 강은우는 졸지에 한서진의 동네 오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히, 오빠가 칭찬해 주니까 좋다. 나 이거 100마리 접어서 소원 빌 거야. 무슨 소원 빌 건데? 우리 오빠 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한서진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강은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기억을 다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서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강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순이 덕분에 오빠 장가 잘 가겠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봄비치고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야! 한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무서워. 쾅 소리 났어. 무서워. 한서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날 밤 빗속에서 불량배들에게 위협당하던 기억 혹은 요양병원에 끌려가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한서진은 허둥지둥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강은우가 놀라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야, 은우야. 하지만 한서진은 식탁 다리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은우가 손을 뻗자 한서진이 짐승처럼 소리치며 손을 쳐냈습니다. 저리 가. 싫어. 우리 엄마 불러줘. 엄마. 한서진은 강은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해치려는 낯선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강은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닿지 않는 목소리, 눈앞에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감. 강은우는 한서진을 억지로 끌어내려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자신도 바닥에 엎드려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식탁 밑, 두 사람은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았습니다. 흑, 누구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한서진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강은우는 조심스럽게 한서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한서진이 고개를 들어 강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망울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저씨가 날 지켜줘요? 우리 엄마는요? 강은우는 18년 전, 그리고 얼마 전 비오는 골목길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엄마인 척해요. 살기 위해 내뱉었던 그 거짓말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강은우는 한서진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인 척 안 해도 돼요. 강한 척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거면 돼요. 강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한서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저 구해줬던 것처럼 이제 제가 평생 엄마 지킬게요. 진심은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강은우의 눈물을 보던 한서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낯설음, 그리고 기시감. 수많은 감정이 한서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번쩍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기적처럼 안개가 걷혔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에서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사라지고 깊고 따뜻한 모성애가 떠올랐습니다. 한서진이 거칠고 주름진 손을 들어 강은우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우야.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엄마 한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한서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18년 전 아들에게 늘 했던 그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아? 그 한마디에 강은우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자식 밥 챙기는 본능만은 뼈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은우는 한서진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으앙, 네, 먹었어요.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서. 흑,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서진은 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왜 우니? 뚝 해라, 뚝. 비록 정신은 오락가락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식탁 밑 좁은 공간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하던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강은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한서진은 다시 멍한 표정의 소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 그쳤다. 오빠 나가자. 한서진이 언제 울었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식탁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찰나의 기적은 끝났지만 강은우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은우는 휠체어를 가져와 한서진을 태웠습니다. 그래, 순아. 바람 쐬러 가자. 강은우가 휠체어를 밀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비 온 뒤의 정원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싱그러운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내음과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와, 저기 봐. 무지개다. 한서진이 하늘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 한쪽에 7빛깔 무지개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네. 예쁘다. 강은우가 휠체어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서진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 무지개 다리 건너면 뭐가 있어? 한서진의 물음에 강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매일매일 소풍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 그럼 나중에 우리 같이 건너가자. 손 꼭 잡고. 그래. 약속할게. 손 절대 안 놓을게. 강은우가 한서진의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서진이 만족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강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졸리다. 오빠, 나 자장가 불러줘. 자장가. 강은우는 쑥스러운 듯 목을 가다듬고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8년 전 한서진이 아들 준우를 재울 때 불러주었던,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멜로디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강은우의 서툰 노랫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진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기억은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 가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땠나요? 살기 위해 내뱉었던 엄마인 척하세요라는 18살 소년의 당돌한 거짓말. 그것은 멈춰버린 할머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외로웠던 소년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선물한 기적의 주문이었습니다. 비록 야속한 병마가 서진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겠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머릿속의 기억은 사라져도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온기는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 뜬 무지개처럼 시련을 딛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준 두 사람의 앞날에 이제는 따스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우산을 들어줄 소중한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